안녕하세요. 저는 중부대학교 교양학부의 신현정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요,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번도 관심 가져보지 않았을 임진왜란 이후의 일본의 변화상, 특히 상인의 교육 제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흔히 말하죠. 일본이 동아시아의 주변 국가에서 이렇게 중심국으로 발돋움한 것은 일본의 자력이 아니다. 우리보다 서구 과학 문명을 조금 더 먼저 받아들인 결과일 뿐이라고요. 물론 이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단언하건대 이 말은 정확히 맞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일본의 역사는요, 주로 우리 고대의 삼국 시대와의 관계선상에서 대륙문화의 수용국으로서의 일본의 모습, 그리고 또 도요토미 히데요시나 오다 노부나가 같은 전국 시대의 어떤 통일 양상, 그리고 또 임진왜란 이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 막부 창설 정도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의 진짜 일본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에도 막부가 수립되고 나서 230여 년간 전쟁이 없었던 일본의 평화 시대, 이 시대의 변화상을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시기의 일본은 서구 유럽의 상업 자본주의가 제공했다라고 하는 거의 모든 경험이 일본이라는 이 한 나라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요, 일본인들은 스스로 이 근대 사회 그리고 현대 사회에 선행학습을 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요, 첫 번째로 이제 에도 막부의 참근교대 제도로 인해서 에도, 지금은 이제 도쿄를 얘기하는 건데 이미 국제 상업 도시의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었습니다. 참근교대가 뭐냐면은요, 각 번에 260여 명의 다이묘들을 정기적으로 에도에 왔다가 1년씩 머무르고 또 자기 지방으로 돌아가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재정적으로 부담을 가하고, 그리고 가족들을 볼모로 이렇게 그 에도에다가 볼모로 만들므로 인해서 에도 막부에 반항하지 못하게 하는 정치 제도인데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도 한번 살펴본 바가 있지만 일본의 국토의 70% 이상이 높은 산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3,000m 이상이 되는 산도 21개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에도 막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지역 간의 교류가 굉장히 원활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색도 강하고요, 언어도 제각각이었고요. 정말 한 나라들이라고 말할 만큼이죠. 그래서 지금도 일본에서는 어디서 오셨어요? 고향이 어디요라는 말이 오쿠니와 노코 데스까? 당신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에서도 그들의 어떤 지역이 하나의 나라를 의미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천황의 통치권이 실제로 지방 곳곳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 지방의 다이묘들은 자신의 영지를 다스리는 하나의 왕이었던 구조입니다. 마치 유럽의 봉건 영주들과 비슷하죠. 이런 상황에서 도쿠가와 막부의 수도인 에도에 260여 명의 다이묘들이 이제 통일된 막부의 관료로서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 구조가 된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260개의 작은 소국의 왕가가 에도라는 도시에 함께 모여 살게 된 겁니다. 한두 개도 아니고 260여 개의 왕가가 모이게 되었으니 260여 개의 언어가 뒤섞이고, 그리고 260여 개의 문화, 예술,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에도로 집중되게 되면서 서로 자웅을 겨루게 되는 겁니다. 일본 역사는 물론이고요, 아마 세계 역사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어마어마한 빅뱅이 일어난 거죠. 여기에서 상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담보하기 위해서 조합을 만들고요, 또 은행을 만들고, 서구 자본주의가 생기기 이전에 이미 일본에서는 자본주의의 싹이 잉태되고 있었다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시기에 일어난 일본의 변화를 일일이 열거하자면 아마 한 학기 강의를 해도 모자랄 텐데요. 저는 이 시기에 일본의 변화상 중에서 특히 일본 상인들의 직업교육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 일본 상인들의 직업교육에 의해서 저는 일본의 근대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날의 일본이 있게 된 초석이 되었다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일본 상인들의 직업교육에 관한 얘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기의 상공인들은 일본 전국에서 모여든 자신들이 만들어낸 혹은 유통시키는 물건들이 소비가 되게 만들어야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한 전략이 필요했죠. 직업이 철저하게 분업화된 일본 사회에서 자신이 만약에 도태돼가지고 가업을 잃게 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이 가업에 같이 모여 있는 집단 자체가 사회적 사망 선고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17세기 중기부터 전국 시대에 이제 폐허가 된 도시들을 평화의 시대가 되고 에도 막부가 개설이 되면서 도시를 재건하고 전국의 다이묘들이 새로 살 집을 에도에 만드는 대규모 건축 공사가 그 에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고요, 또 인플레 현상들이 가속화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경향은 일본에서 전쟁이 이제 전국 시대가 끝나가지고 수입이 고정돼 버렸어요. 전쟁이 있어야 무사들이 먹고 사는데 서양의 기사도하고 똑같죠. 전쟁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는데 전쟁이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이 줄어들었던 무사들에 비해서 일본의 도시 상공인들은 이걸 촌인계급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촌인계급들은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돼요. 그들은 자신들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무사들도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을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신분제의 사농공상의 이 최상위에 있는 무사들도 실제로 거대한 호상 앞에서는 제대로 고개를 들지 못하는 하극상이 일어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를 축적한 상인들이 가장 먼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식들의 교육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극도로 경쟁 사회에서 이 능력 있는 상인으로 키워내지를 못하면 어렵게 이룬 부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왜 속담이 있죠. 부자가 3대를 못 간다. 일본에도 있습니다. 역시 어떤 가업은 만드는 것보다 수성하는 게 어려운 법이죠. 특히 이 존인 계급은 산업공상의 계급 서열에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벌어도 사치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인성이 부족하거나 사치를 하거나 이러면 언제든 실정법에 의해서 재산이 몰수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업을 계승할 때 그리고 가업의 생존을 위해서 더더욱 용의주도하게 자신들의 후계자를 선택하고 또 전략적으로 상인을 육성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요, 일본의 촌인들은 자식을 낳으면 6살 전후로 해서 테라코야라고 하는 일종의 서당에 보내게 됩니다. 이 테라코야는요, 상인을 위한 교육기관이었어요. 읽기, 쓰기, 산수 이건 물론이고요, 지리, 역사 등 이 상업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커리큘럼을 상인 부모들이 직접 모여서 구성하고 자신들의 자식을 맡길 훌륭한 스승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리고 이 교육 방법 역시 상인의 삶에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 요소들을 모아서 교재를 만드는 이런 것들, 이 교육 전반에 걸쳐 교육의 주도권을 행사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요, 전국의 유명 토산품을 암기하게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끝말잇기의 노래처럼 가르치게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그 독도 노래 있잖아요. 뭐 울릉도 동남쪽 하는 것처럼 그렇게 노래로 가르치거나 아니면 도는 도나츠에 도, 레는 레모네 네 이렇게 도레미송처럼 말이죠. 이게 우리나라 조선 후기에 이루어졌다 그러면 상당히 아주 혁명적인 교육 방법인 거죠. 이처럼 교육의 수혜자들이 직접 교육의 주도권을 가졌던 사교육기관은 서구에서도 그 유래를 찾기 힘든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세 시대에는요. 이러한 에도시대 서민들을 위한 실용교육의 산실이었던 테라코야는요, 급속도로 전국으로 확대되게 돼요. 그래서 19세기 초반 일본인들의 70~80%가 글을 읽고 쓸 줄 알았다. 최상위 계층부터 최하위 계층까지의 남녀 아이들 모두가 읽기 쓰기 교육을 받고 있었고요. 또 편지 쓰는 것을 생활화하고 있었다라고 당시 일본을 방문한 서양인들은 일본 회상기 등의 여행기에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요, 비슷한 시기에 유럽의 문해율이 50%를 넘지 못했다는 기록과 비교해 볼 때, 그리고 또 현대 국가의 평균 문해율이 한 70~80% 정도 돼요. 이런 거와 비교해 볼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 근대 사회인 일본의 문해율이 80%에 육박했다는 사실은 정말 대단하죠. 네. 여하튼 이렇게 상인이 되는 4~5년간의 기초교육을 마치게 되면 장자를 제외한 자녀들은 모두 다른 상가의 견습생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일본에서는요, 귀한 자식일수록 남의 집 밥을 먹여라
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자식들을 보낼 견습 상가를 고르는 일에 매우 신중을 기했는데요. 왜냐하면 한번 견습생으로 다른 상가로 가게 되면 평생을 그 상가의 주인을 모시면서 그 상가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견습을 보낼 상가를 정하는 일은 자식의 인생 전체를 건 가장 중요한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가에서도요, 견습생을 받을 때 며칠간 상가에 견습하는 아이를 머무르게 하면서 상가 안주인이 아이의 품성, 자질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리고 나서 받아들였습니다. 견습 점원들은 이 점주들, 그러니까 상가의 주인을 아버지처럼 모시고요, 스승처럼 존경하고 평생 받들어 모십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대치봉공이라고 부르죠. 2, 3년간의 대치, 견습 사원을 대치라고 하는데 2, 3년간의 대치 기간은 숙식만 제공할 뿐 사실 무급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간이 끝나면 엄정한 평가를 통해서 낙오된 아이들은 집으로 돌려보내요. 그리고 합격한 아이들만 대다이로 승진시켜서 약간의 월급을 주면서 점포에서 손님을 상대하게 하죠. 대치 시기에는 주로 이렇게 인간을 만들고 자기 통제 능력을 갖게 하고 또 상대와 교감 능력을 갖게 하는 인성을 주로 가르치고요. 그다음에 이 대다이 시기에는 월급을 받는 시기죠. 이 시기에는 접계 그리고 다양한 인간관계 능력을 가르쳐서 어떤 전문성을 향상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배하고 리드하는 계급이죠. 반토나 이 지배인 시기에서는요, 이 삶을 정말 아름답게 상인으로서 고상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교양인을 만들어내는 현장 교육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치봉공의 직급 체계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그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데는 약 한 30여 년, 길게는 30여 년이 걸렸다고 하니까 어찌 보면 정말 인생 전체가 이 대치봉공이라는 이 교육 시스템 속에 들어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한마디로 대치봉공은 근세 일본의 상인 양성 사관학교이고요. 또 평생 직장이었던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가에서 보내는 과정은 일본 상인의 인생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일본인에게 있어서 상인은 어느 부모에게서 태어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중요하다고요? 어느 상가로 보내져서 어떻게 제 몫을 하는 상인으로 양육되느냐, 이것이 더 훨씬 중요합니다. 이 교육 과정에서 철저하게 실력주의 원칙에 의해서 서로 경쟁을 하고요. 또 서로 인정을 받아서 장자를 물리치고 때로는 양자나 사위가 되어가지고 가업을 계승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또 계승자가 못 되는 경우에도 노련을 나누어서 분점의 허가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가업 승계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이 도시 상공인, 즉 촌인에게 자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업의 존속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촌인들은 가업을 존속시키려면 사업 수완이 있는 자가 주인이 되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업과 가사는 주인, 개인의 것이 아니라 가문의 것이고 주인은 관리자일 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17세기에서 19세기에 이르는 일본 근세의 상인교육 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일본의 대치봉공 제도는 도시상공인이라고 하는 이 직업인의 생애 전반을 관통하는 평생 직업교육이었고요. 그리고 상인의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를 조화롭게 양성하는 전인교육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의미에서 보자 보면 노동자 교육과 또 이렇게 분점을 낼 수 있는 기업가로서의 어떤 교육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종합적인 HRD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 이런 직업교육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천년을 이어가는 일본의 장수기업들이 오늘날까지 건재하게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